우리는 자유롭게 춤을 배우고 직업을 선택하지만 북한의 한 무용수는 18세에 선택받아 기쁨조가 되었습니다. 200명 중 15명만 뽑히는 영광이었고 김정은 앞에서 춤추는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2011년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박수연, 평양에서 태어나 무용학교를 다니던 18살 소녀였어요. 그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라 전체가 울었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통곡했고 방송에서는 슬픈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무용수들에게는 다른 의미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였으니까요. 2012년 봄 학교에 특별 통지가 왔습니다. 북한 최고 예술단, 만수대 예술단에서 새로운 단원을 선발한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무용수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기쁨조라고 불렀습니다. 전국에서 200명이 모였어요. 키, 얼굴, 몸매, 춤 실력까지 모든 것을 검사받았습니다. 가족 3대까지 신분 조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200명 중 15명만 합격이었어요.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죠. 집에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당 간부이신 아버지는 평생 충성하셨지만 딸이 기쁨조에 선발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평양 중심부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에 따뜻한 온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샤워실. 북한에서 이런 곳은 정말 특권층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연습했어요. 무용, 노래, 악기, 심지어 외국어까지 배웠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 공연할 수도 있으니 완벽해야 한다고 했어요. 식사도 특별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가 매일 나왔어요. 과일도 먹을 수 있었고 우유도 마셨습니다. 평양 일반 주민들도 못 먹는 음식들이었죠. 석 달 후 첫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생신 기념 공연이었어요. 만수대의 사당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아래 첫 줄에 김정은 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춤을 췄습니다. 연습한 대로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음악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단장이 와서 말했어요. 원수님이 매우 만족하셨다고요.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8살 소녀가 최고 권력자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북한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친척들이 집에 찾아와 축하했고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고 싶었거든요.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요. 그게 제 꿈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화려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7년 후 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2012년 그 봄날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선택받은 소녀였으니까요. 2013년이 됐습니다. 저는 20살이 됐고 기쁨조 생활도 1년이 넘었어요. 공연도 여러 번 했고 이제는 선배 무용수들과 함께 중요한 무대에도 섰습니다. 그해 봄 새로운 선배가 왔어요. 리설아 언니였습니다. 24살 저보다 4년 선배였죠. 언니는 저랑 같은 기숙사 방을 쓰게 됐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언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조심스럽고 말이 적었는데 설아 언니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았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연습이 끝나면 둘이 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춤 이야기. 언니는 함경도 출신이었고 저는 평양 토박이었죠. 어느 날 밤 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기숙사에 우리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당연히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데 왜 불행하겠냐고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지 않냐고요. 결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이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데 그게 정말 행복이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쁨조는 당이 정해주는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30살 이후에요. 아이도 허락받아야 낳을 수 있었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들키면 큰일 난다고요. 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가끔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로 언니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둘이 있을 때만요. 나만 드라마를 몰래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USB였대요. 남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업도 스스로 선택한다고요. 여자들도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자유롭게 산다고요. 무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위험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여름이 됐습니다. 저희는 원산으로 공연을 갔어요. 해변에서 공연하는 거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언니와 바닷가를 걸었어요. 언니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바다 건너에 나만이 있다고요. 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너무 가깝지만 너무 먼 곳이라고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똑같았어요. 연습하고 공연하고 먹고 자는 생활.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을에 큰 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부부가 관람하는 공연이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춤췄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칭찬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말했어요. 로봇 같다고요. 우리가 로봇처럼 웃고 춤추고 노래한다고요. 진짜 감정이 없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웃으라면 웃고 춤추라면 춤췄어요.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언니와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유로워지고 싶다고요. 진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아 언니는 여전히 제 옆에서 춤을 췄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3년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언니가 어디를 보고 있었는지를요. 자유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은 죽음뿐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24살이 됐습니다. 기쁨조 생활도 5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중견 무용수가 됐고 후배들도 여러 생겼습니다. 설아 언니는 28살이 됐어요. 언니와 저는 여전히 같은 방을 썼고 가장 친한 사이였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춤추고 함께 꿈꾸며 살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고 말도 줄었어요. 예전처럼 밤에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7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연 연습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언니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었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와 방을 둘러봤습니다. 언니를 찾는다고 했어요.
샤워실에서 언니가 나왔습니다.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라고요.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슬프면서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언니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끌려갔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가 왜 끌려갔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에는 언니 물건들만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니 소식이 없었어요. 아무도 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열흘째 되는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단원이 조용히 말해줬어요. 설아 언니가 특정 당 간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요. 특별한 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쁨조에게 특별한 봉사란 성적인 것을 의미했거든요. 높은 간부들이 마음에 드는 무용수를 부르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거절한 거였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더 끔찍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언니가 불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증거가 나왔다고요. 석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단장이 전체 단원을 모았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긴장한 채로 모였어요. 단장이 말했습니다. 리설아가 반역자로 판명됐다고요. 체제를 비방하고 불순 사상을 퍼뜨렸다고요. 그래서 처형됐다고요. 처형?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언니가 죽었다는 거였어요. 28살에 죽은 거였습니다. 공개 처형이었다고 했어요. 함경도 고향에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요. 총사령이었대요. 언니 가족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언니가 썼던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언니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언니가 없는 방은 너무 넓고 차가웠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슬퍼하면 저도 의심받을 거였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던 말, 로봇처럼 살기 싫다던 말, 진짜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말. 언니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28살 젊은 나이에 총에 맞아 죽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요. 언니처럼 죽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로봇처럼 살다가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2년 후에 올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니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2018년 봄이 왔습니다. 설아 언니가 죽은 지 9달이 지났어요. 저는 25살이 됐고 기쁨조 생활도 7년째였습니다. 언니 자리는 새로운 무용수가 채웠어요. 19살 신입이었습니다. 예쁘고 춤도 잘 췄어요. 저는 그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친해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연습하고 공연하고 칭찬받고 특별한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단장실로 호출됐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하며 갔습니다. 단장실 안에는 단장과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당 간부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공연을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어요. 다음 주 개인 공연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공연이라고요. 저 혼자서 하는 거였어요. 단장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잘하라고요. 일주일 후 그 공연장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의 별장 같은 곳이었어요. 호화로운 건물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작은 무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관객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나이 든 당 간부들이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춤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춤을 췄습니다. 30분 동안 혼자 무대에서 춤췄어요.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봤습니다. 박수도 제대로 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쳐다만 봤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대기실로 갔어요. 그때 그 50대 간부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간부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춤을 잘 춘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대에서만 춤추는 건 아깝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서 특별히 예쁘게 봐주겠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설아 언니에게 했던 그 제안과 같은 거였어요. 특별한 봉사, 성적인 봉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간부는 제 팔을 잡았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전에도 거절한 무용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요. 설아 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간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니처럼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참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오래 했어요.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5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다음 주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별장으로 오라고요. 또 춤을 추라고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 갔어요. 또 참았습니다. 한 달에 2번,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춤추는 게 아니라 학대당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 참았습니다. 언니처럼 죽지 않으려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었어요. 저는 노예였습니다. 아름다운 노예였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요. 언니는 저항하다 죽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도망쳐서 살아남기로요. 하지만 어떻게요? 북한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요. 하지만 기쁨조는 항상 감시받았어요. 한 가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공연이었어요. 기쁨조는 가끔 중국이나 러시아로 공연을 갔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어요. 다음 해외 공연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기로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설아 언니에게요.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언니가 이루지 못한 자유를 제가 이루겠다고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2019년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연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2019년 5월 단장이 발표했습니다. 6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공연을 간다고요. 3일 일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기회였어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 26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년 더 있으면 나이가 들어 다른 무용수에게 밀릴 거였어요. 그럼 저도 해체될 테고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먼저 정보가 필요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 영사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기숙사 컴퓨터는 감시받았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공연장 직원 중에 친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부탁했어요. 러시아 여행 책자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연 준비용이라고 둘러댔어요. 언니는 의심 없이 구해줬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였어요. 밤에 불을 끄고 손전등으로 봤습니다. 한국 영사관 위치를 찾았어요. 지도를 외웠습니다. 숙소에서 영사관까지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돈은 러시아에서 못 쓰니까요.
공연할 때마다 간부들이 팁을 줬어요.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로요. 그걸 모았습니다. 300달러쯤 됐어요. 옷도 준비했습니다. 무용복 말고 평범한 옷이요. 검은색 바지랑 흰색 티셔츠를 샀어요. 눈에 띄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가방에 몰래 챙겨뒀어요. 6월 초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보이부에서 교육을 했어요. 해외 나가면 절대 이탈하지 말라고요. 항상 단체로 행동하고 감시관 지시를 따르라고요. 이탈하면 가족이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3대가 수용소에 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거였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로 충성스러운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착하고 순한 분이었죠. 제가 도망치면 두 분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미안했어요. 하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 저도 죽을 거였어요. 설아 언니처럼요. 6월 10일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방을 쌌어요. 무용복, 화장품, 그리고 몰래 숨겨둔 평범한 옷. 돈은 불에 지어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6월 12일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평양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도망칠 거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하면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잡히면 고문당하고 처형될 거예요. 가족도 수용소에 갈 테고요.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예요.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별로 없는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다시는 못 볼 도시였죠. 6월 13일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15명과 감시관 5명이었어요. 보이부 직원들이 계속 지켜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어요. 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어요. 북한이 아닌 외국 땅. 공항을 나서는 순간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어요. 숙소로 갔습니다. 호텔이었어요. 무용수 둘이 한 방을 썼습니다. 저는 신입 후배와 같은 방이었어요. 감시관이 복도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리허설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연습했어요. 둘째 날이 본 공연이었고 셋째 날 아침에 평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날 밤에 도망치기로요. 공연이 끝나면 모두 피곤할 테니까요. 그때가 기회였어요. 둘째 날이 왔습니다. 6월 15일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공연을 했어요. 평소처럼 완벽하게 춤췄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면 모두 깊이 잠들 거였어요. 4시간 남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4시간이요. 2019년 6월 15일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후배는 이미 잠들었어요.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만 봤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감시관들도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어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3시간 남았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후배가 뒤척였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다행히 다시 잠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용복 대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검은 바지에 흰 티셔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기쁨조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 같았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룸메이트를 봤습니다.
19살 어린 후배였어요. 제가 사라지면 이 아이도 처벌받을까요? 미안했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대한 조용히요. 손잡이를 돌렸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후배가 또 뒤척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10초를 기다렸어요. 후배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표시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감시관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그쪽을 피해 반대편 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직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졸고 있었습니다. 옆문으로 빠져나갔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6월인데도 쌀쌀했어요.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몰랐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운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10분을 걸었습니다. 큰 도로가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택시가 있을까요?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택시 한 대가 왔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운전사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 영사관이라고요. 종이에 적어뒀던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라고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새벽거리가 지나갔어요.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도시였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운전사가 뭔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어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택시가 큰 건물 앞에 섰어요. 운전사가 가리켰습니다. 한국 영사관이었어요. 돈을 줬습니다. 30달러였어요. 운전사가 받고 갔습니다. 저는 영사관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건물은 어두웠습니다. 당연하죠. 새벽 4시니까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정문 옆에 비상벨이 있었습니다. 눌렀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계속 눌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나왔어요. 경비원 같았습니다. 문을 조금 열고 물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제발 문 열어달라고요. 경비원이 놀랐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분 후 다시 나왔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사관 아니었습니다. 따뜻했고 밝았어요. 안전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살아남은 거였어요. 영사관 직원이 물을 줬습니다.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을 쏟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살았어요. 저는 살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5분이었어요. 호텔을 나온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1시간 15분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새벽,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 친구, 고향, 모든 걸 버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설아 언니처럼 죽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영사관 안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영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직업, 모든 것을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쁨조 무용수였다고요.
도망쳐 왔다고요. 직원이 놀랐습니다. 기쁨조라는 말에요. 그런 사람이 탈북하는 건 드물다고 했어요. 왜 도망쳤냐고 물었습니다. 살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 없었다고요. 친구가 죽었다고요. 저도 죽을 것 같았다고요. 오전 8시쯤 됐습니다.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무용수 한 명이 사라졌다며 찾고 있대요. 호텔과 거리를 수색 중이라고요.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될 거예요. 영사관 직원이 안심시켰습니다. 여기는 한국 영토라고요. 안전하다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영사관에서 잤어요. 작은 침대였지만 편안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편하게 잤어요. 감시받지 않고요. 이틀째 되는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기쁨조 무용수 탈북이라는 기사였어요. 제 얼굴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어요. 북한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무용수를 돌려보내라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절했어요. 본인 의사라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어요.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질문에 답했어요. 기쁨조 생활, 만수대 예술단, 김정은, 당 간부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성상납에 대해 많이 물었어요. 어떤 간부들이 요구했는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설아 언니 이야기도 했어요. 조사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쁨조의 실제 생활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안은 지옥이라는 걸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 적응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남한 사회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편의점에 가면 물건이 넘쳐났어요.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었거든요. 친구도 없었어요. 설아 언니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밤마다 북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벌받으셨을까요? 수용소에 가셨을까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나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하나원을 졸업했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제공했어요. 서울 외곽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어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용수 경력이 있으니 댄스 강사를 지원했어요. 몇 군데 떨어졌지만 결국 한 곳에서 합격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댄스 학원이었어요. 2020년 1월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왔냐고요? 북한에서 왔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북한 사람을 처음 본대요. 춤을 가르쳤습니다. 자유롭게요.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춤추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춤췄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27살 제 얼굴이었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기쁨조가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학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외로웠지만 견뎠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학원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춤을 가르쳤어요. 탈북자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살았어요. 2022년, 202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자유는 쉽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숨쉬고 있으니까요. 2025년 1월, 저는 32살이 됐습니다. 탈북한 지 5년 반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강남에서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학원이지만 제 것입니다. 이름은 자유댄스 학원이에요. 의미 있는 이름이죠. 학생이 30명쯤 됩니다. 대부분 초등학생이에요. 밝고 순수한 아이들이죠. 가끔 탈북자 아이들도 와요.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왔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이었어요. 10명이 모였습니다. 음악을 틀고 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춤췄습니다. 자유롭게요. 틀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즐기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춤을 추냐고요? 생각해 봤어요. 왜 춤을 출까요? 예전에는 시켜서 췄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 당 간부들 앞에서 춤추는 기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좋아서 춰요.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춤은 자유라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투룸이에요. 1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원룸보다 넓어요. 거실에 거울을 달았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2살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조금 생겼습니다. 기쁨조 시절보다 살도 쪘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32살이면 이미 해체됐을 거예요. 지방 공장에서 일하거나 강제로 결혼당했겠죠. 아니면 설아 언니처럼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항하다가요. 순응하다가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을 겁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탈북자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주 모임 공지였습니다. 참석하겠다고 답했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이 떴어요. 만수대 예술단 공연 영상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무대 위에 후배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자리예요. 예쁘고 젊은 무용수들이었죠. 완벽하게 춤췄습니다. 하지만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로봇 같았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인형들이었죠. 저도 그랬었구나 싶었어요. 영상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5년 반 전 블라디보스토크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긴장감, 그 두려움, 그 결단. 잘한 걸까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게요. 밤마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살아계실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요. 제가 북한에 남았어도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순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했을 겁니다. 설아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언니가 꿈꿨던 자유를 제가 살고 있어요. 언니 목까지 자유롭게 살기로 약속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내일도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춤을 가르치고 웃음을 나누고, 그게 제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죠. 가끔 방송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기쁨조 출신이라서요. 대부분 거절해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탈북자 행사에는 가끔 나갑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후배들을 격려해요. 자유를 선택한 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요.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됐었으니까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제가 못 누린 자유를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용서받고 싶어요.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자유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음악을 틀었어요. 춤을 췄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요. 자유롭게요. 춤추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자유롭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기쁨조가 아닙니다. 김정은의 인형도 아니고 당 간부의 노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박수연, 자유로운 한 사람입니다. 5년 반 전 블라디보스토크 새벽,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만들어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제가 선택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